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을 부탁해 진행을 맡은 장진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 나와주셨는데요. 김태엽 팀장님 그리고 변수연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 빌딩에 대한 기초, 투자에 대한 기초 그리고 빌딩 투자의 장점과 또 주의사항까지 한번 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빌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체크하는 과정을 보셨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초보자를 위한 빌딩 매입 전략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빌딩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딩을 좀 보시기에 매입하기 전에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지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상권 및 개발 호재 체크, 세 번째 교통 접근성 체크, 네 번째 수익률 분석,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몇 퍼센트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좀 많이 실질적인 사례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과 방송을 하고 나서 부동산 빌딩 투자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생겨서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오늘 방송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초보 투자자들이 이 빌딩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빌딩을 투자하시는 목적,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빌딩을 투자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상권에, 그리고 어떤 입지에, 그리고 어떤 목적에 관해서 이 목적을 좀 수반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 나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줄 사람, 아니면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팀장님 거래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을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또 저런 사람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거래를 할 때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좀 상식이나 아니면 이런 태도를 좀 갖춰서 오시면 더 좋은 매물을 얻으실 수 있겠다 하시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조금 가지셔야 될 태도는 뭐냐면, 본인이 궁금하다고 하면 저희 같은 컨설턴트 혹은 공인중개사한테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증을 좀 해소해 가시면서 어떤 매물이 나한테 좀 맞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물건을 사는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의 자본금을 얼마나 좀 끌고 갈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같이 맞춰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실 어디 미용실을 갈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매물을 찾아볼 때도 부동산을 갈 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을 사실 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니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빌딩을 매입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일단 빌딩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시기나 타이밍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조금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기본적으로 하는 수익률 분석은 이제 임대료를 받음에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연에 얼마 정도 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세 차익은 좀 확정할 수가 없는 게 시기별로도 좀 다르고, 내가 어떤 투자 플랜을 갖는지에 따라서 엑시트 전략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네. 투자하실 때 좀 계산한 수익적인 요소는 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처럼 만약에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전체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나요?
건물을 좀 매입하시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과정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부동산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들에서 어떤 물건을 좀 받아보시는 것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정보 수집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물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그 정보들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빌딩이 있는 그 공간이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후에 나의 그 투자 전략과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공부를 하시고 맞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출 상담 이런 걸 받으시고 나서 이제 매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면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컨설턴트나 아니면 조언자 그리고 친구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알아서 해주세요.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 컨설턴트님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중개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전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근데 믿고 따라왔을 때 본인의 판단에서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아주자 했을 때 안 팔리면 그 따라간 본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또 그 물건을 소개시켜 주신 컨설턴트와 좀 말씀을 많이 나누셔가지고 이 물건이 내가 진짜 사도 된다 이런 확신을 본인 스스로 하시고 나서 그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투자에 앞서서 이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니즈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이 부동산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렇게 빌딩 투자에 성공한 사례들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좀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 어떤 직종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는지에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 가지 좀 사례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매입하시는 분이 사실 요식업계에 종사하시고 계시고 이분의 주 목적은 일단 1차적으로는 임대 수익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요식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창동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료 1위를 찍었거든요. 저희 서울시에서 그 월 임대료 1위를 좀 찍었던 지역인데 거기를 매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추후에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 장사를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셨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목적 자체가 1차적으로는 임대 수익이지만 추후에 본인이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하겠다라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라서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자기의 투자가 좀 성공했다.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그 이유가 항상 시세 차익은 아니거든요. 항상 임대 수익이 아니에요. 본인의 그 투자 목적에 대해서 그걸 맞춰주는 게 사실 저는 투자 그 성공률의 투자라고 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듣고 나니까 저는 이제 더 솔깃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만 있는 건 아니죠. 제 주변을 보더라도 큰맘 먹고 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월세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공실률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좀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또 공실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좀 다양하게 또 투자에 실패한 사례들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투자를 실패하는 사례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공실률에 대한 판단이 좀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이 물건에 좀 투자를 하시거나 두 번째는 그 상권에서 좀 받쳐줄 수 없는 금액에 매입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 공실률을 좀 말씀드리면 상권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그 평형대 그러니까 뭐 한 30평, 40평 이런 평형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아예 넓은 평수 한 100평, 200평 이렇게 좀 니즈가 있는데 이런 니즈 파악이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실이 좀 발생하고 또 거기 그 상권 자체가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상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큰 평형을 좀 사셔가지고 이거를 맞추는 더 애를 먹는 그리고 그 맞춤에 있어가지고
그 평당 임대료를 조금 더 낮게 받아버리는 이런 투자 실패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상권에 있어서 그 소비할 수 있는 그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A 상권에 최대 뭐 30억에서 50억까지의 수요가 많은데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나중에 투자 수익도 좀 재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임대 수익도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투자 실패 사례들이 있고, 사실 제일 최근에 그 연예인 뭐 A 씨 같은 경우는 뭐 200몇 억을 투자를 했는데 20몇 억 정도의 투자 차익밖에 못 봤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임대 수익이나 이런 부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를 못 봤다. 약간 이런 거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몇 억밖에 재미를 못 봤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6억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정도는 재미를 못 본 금액인가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실 투자 영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사실 200몇 억짜리를 사서 뭐 20몇 억짜리를 20몇 억 정도의 투자 차익을 봤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 전체 금액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에쿼티를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적으로 저희가 빌딩을 살 때 한 80%의 대출을 받거든요. 보통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런 80%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 40억 정도, 40몇 억 정도 들어갔는데 20몇 억을 받다고 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재미있는 투자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빌딩, 이 상가가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꼭 100% 확언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상황들의 변수가 존재할 텐데 이미 나는 대출을 좀 끌어와서 투자를 했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공실률이 좀 높다. 이럴 경우에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실률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일단 공실률을 실질적으로 요즘 좀 많이 화두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건물들의 공실률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권이 좋은, 아니면 위치가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답인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그래도 상권이 좀 살아있는 분위기가 있는 쪽에서 매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실률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건물의 환경 개선, 그리고 그 신규 임차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임차인에게 조금 뭐 렌트 프리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거나, 아니면 들어왔을 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지원을 해주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기존 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그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좀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분이 조금 어려웠을 때 조금의 그 할인율, 그리고 좋아졌을 때 이제 같이 임대료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대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임차인과의 이 대인 관계가 이 수익률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또 이런 말씀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을 들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가며 빌딩을 매입을 했는데 이제 이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또 엄청난 세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조금 절세할 수 있는 꿀팁도 있나요? 일단 그 증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보다는 세무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그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좀 보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부씩 증여를 좀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법인 설립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주면서 조금 그 증여를 좀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무사님이랑 좀 그 깊게 대화를 하시고 지금 이 증여가 몇 년 동안에 진행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즉시 진행됐을 때 뭐가 더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좀 깊게 나눠 보셔야 조금 원활한 증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증여도 기간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또 자세한 상담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부동산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뉴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너무 좋지만 또 바쁘셔서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들 오늘도 모아왔다고 합니다. 변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뉴스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역시 다양한 뉴스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인데요.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깡통 전세를 비롯한 전세 사기, 집값 담합,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등 사전에 차단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점검 대상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와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허위 매물과 무등록 중개, 그리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또 중개 보수 초과 수수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3,576건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하고요. 등록 취소는 65건, 업무 정지는 136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약 18억 원의 벌금이 발생했고요. 모두 다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SNS를 통한 가격 담합과 허위 광고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토허제 사라진 강남, 집값 불붙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저번에도 전해드렸던 토허제 관련 소식에서 조금 더 집중된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06% 상승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가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강북 지역은 광진구 마포구가 소폭 상승한 반면 동대문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는데 대치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는 40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청담 이편한 세상 그리고 다른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도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하면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과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과천과 부천 원미구 등은 재건축 기대감 속에서 일정 부분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급증하는 악성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 건설사 도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17,000가구를 넘어서면서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LH가 3,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민간 등록 임대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미 발표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LH가 매입하는 3,000가구로는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미분양 아파트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그리고 DSR 완화 등 핵심 금융과 세제 혜택이 빠져 있어서 이런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추이를 지켜보면서 4월에서 5월 중 추가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사전 청약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본 청약이 예정됐던 LH 사전 청약 단지의 66%가 일정 지연을 통보받으면서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 27개 단지 중 17개 단지가 연기가 됐다고 하고요. 일부는 2027년까지 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 왕숙은 올해 12월에서 2027년 4월로 연기가 됐고요. 안산장상 블록도 2027년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는 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전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이고요. 방음터널 화재 사고, 고압 송전 선로 이설, 그리고 주민 이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첨자들은 본 청약 일정에 맞춰서 주거 계획을 세웠던 만큼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 신촌블록은 본 청약이 11개월가량 지연이 되면서 분양가가 기존 6억 8,268만 원에서 7억 8,87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LH는 사전 청약 당시 공고한 본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해 인상분을 당첨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청약 제도가 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사업 지원 문제로 폐지된 수순을 밟았던 만큼 이미 사전 청약에 당첨된 그런 당첨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오피스텔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오피스텔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텔 월세는 전분기 대비 0.35% 상승하며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전체로도 봐도 0.51% 상승, 전국적으로도 0.4% 올랐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월세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45%로 집계가 됐고요. 이 수치는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수익률도 각각 5.35% 그리고 4.9%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월세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회 초년생과 1인 가구의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특히 또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이고요. 전문가님, 저희 앞서 전해드린 소식들 한 번씩 다 짚어볼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부동산 단속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부동산 입장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번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전 회차에서 제가 업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로컬 부동산 소장 경력까지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주인분들이랑 좀 관계가 좋아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좀 매물들 좀 많이 들고 있었고, 거기서 좀 괜찮은 거래들을 계속 이뤄냈었습니다. 근데 좋은 물건들이 당연히 있고, 가격 대비 좀 컨디션이 좋은 물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 가지고 사실 광고를 하고 손님이 오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저는 집주인분들이랑 좀 소통을 좀 많이 잘 해가지고 물건이 빠지면 빠졌다, 아니면 물건이 있으면 있다, 이런 연락을 항상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물건이 계약이 되고 가계약이 되고 계약 시점까지 조금 기간이 남은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계약이 됐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거래를 광고를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서 손님들을 이렇게 유인을 시키는 부동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본인들이 좀 헛걸음을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이뤄지지 않아야 되는 행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부에서 이런 감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옳은 방향이고, 조금 엄중한 처벌을 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사실 이런 허위 광고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동산 업계에 대한 위상이 좀 많이 낮아지거든요. 사실 부동산 요즘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부동산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사기꾼이다, 약간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다들 지양하셔야 되고, 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좀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허위 매물에 몇 번 당하고 좀 속아봤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직접 당하면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린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마음에 저는 당하고만 있었는데 정말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당하면 좀 열이 받으셔서 좀 저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내가 조금 골탕 먹이고 싶다. 나 대신 좀 이야기를 좀 해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야기는 못 해드린다. 죄송한다.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저희 그 요즘 폰에 보면 녹음 기능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쭤보실 때는 좀 그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여쭤보시고 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좀 가셔야 되고 그 실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매물이 없다 하면 또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신고를 하실 때는 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서 뭐 녹음도 필요하시고 뭐 실제로 갔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필요하시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조금 증명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신고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꿀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상세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라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토어제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네, 다음으로는 토어제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중심지만 집값이 좀 고고행진하는 그런 양극화가 계속될까요? 실질적으로 좀 예측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상황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저번 화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도권도 사실은 인프라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거든요. 서울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고 만약에 그 수도권에도 뭐 문화적인 인프라 아니면 복지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더 괜찮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좀 굳이 서울까지 안 와도 괜찮다라는 좀 그런 마인드 세팅이 다시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양극화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메우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프라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적으로 유입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수도권이 뭐 배드타운 아닌 배드타운의 느낌을 좀 지닌 곳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가 그 서울에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 좀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기가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지난번의 회차와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방 미분양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수도권도 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지방 쏠림 현상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 덜해질 거라는 그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또 민간 등록임대 제도를 살리겠다 이런 제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 금융 및 세제 혜택이 없는 이 정책이 과연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4월에서 5월 중으로 보완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그 민간 임대 등록을 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없다고 하면 사실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자의 견해가 좀 많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사실 그 민간 임대에 대해서 좀 항상 좀 이야기를 하실 때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얼마만큼 임대 수요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되냐부터 해서 지금 그리고 그 민간 임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방이나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 임차인들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내부에는 임차인이 없는데 이런 제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기사 내용에서도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LH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항상 말이 좀 많았던 게 예전에 LH에서 좀 매입한 아파트 같은 경우 LH가 매입하고 나서 실제로 임대가 거의 안 됐었습니다. 뭐 실질적인 그 교통 인프라가 너무 약했고 굳이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돼? 아 싸면 다야? 내 직장이랑 너무 멀잖아. 그럼 4시간 그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2시간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방은 30분만 넘어도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조금 매입을 한 건 아닌지에 대한 좀 그런 게 있고 사실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를 다 사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건설사 일부를 치우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허울뿐 정책이라고 했던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적인 전체적인 해소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봤을 때는 사실 정부에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보완된 정책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지만 향후 조금 더 보완돼서 나올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사전 청약 관련 뉴스였는데요. 청약되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당첨자들은 입주만 바라보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을 텐데 계획이 밀리게 돼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밀리는 데서 그치면 좀 다행인데 만약에 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면 어떡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친구도 조금 엮여 있어가지고 사실 좀 남일 같지 않은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금을 더 이상 분양가를 높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건설비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사전 청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랑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또 갭이 또 생겨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그 높은 분양가를 받지 않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자니 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사전 청약을 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또 불평등을 좀 야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급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정부가 그래도 그 기존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니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묻어가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거기다 건설 비용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또 금액이 상당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 쪽에서 풀든 뭐 다른 쪽에서 풀지 않는 한은 사실 그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정책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 좀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밀리다가 결국에는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오피스텔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 꽤 올랐더라고요. 오피스텔 투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 지인들도 최근에 송도에 오피스텔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고려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괜찮은 시장인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알 수 없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금방 전에 질문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재비가 올라가는 부분 플러스 사실 요 근래 인건비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좀 많이 향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오피스텔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고 거기에 대한 임차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서는 또 다르긴 한데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도 뭐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 수익률이나 아니면 그 가격 자체도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단기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불확실성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오피스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고점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빌딩 투자, 저희가 전에 배웠을 때는 빌딩 투자는 대출이 꽤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대출이 또 나와주나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조금 그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또한 그 정책 기조가 좀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아파트나 이런 쪽 비해서 플러스 10% 정도의 대출이 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상회할 수 있어서 그 대출 받으시는 은행이나 그리고 은행의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는 좀 많은 은행을 좀 가셔가지고 금리 비딩도 같이 하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요즘 그 시행사나 이런 쪽 그 분양을 하는 쪽에 또 지금 은행 쪽이 좀 많이 좀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거기서 금리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좀 같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좀 여러 부분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대출이 우호적이다.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딩 투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빌딩 투자를 저처럼 초기에 초보로 이제 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초보 투자자 분들 투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데 저처럼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금액이 좀 작다고 하시면 굳이 그 큰 빌딩을 사거나 약간 이런 부분보다는 좀 소형 빌딩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적은 금액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많이 보시고 빌딩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10층, 20층 이런 부분만 빌딩으로 치는 게 아니고 단층 구조인 빌딩도 뭐 건물로 좀 이렇게 접근하기 편한 물건들도 있고 하니 그런 물건들 위주 아니면 뭐 실제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츠 상품이나 부동산 펀드 상품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그 부동산들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상품들 이런 것들도 비딩 투자로 좀 봐주시면 좋고 뭐 공동 투자도 있긴 한데 사실 최근에 좀 공동 투자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좀 큰 걸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환급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50% 그리고 안원수님께서 50%를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금액이 필요하면 제 50%만 팔아야 되는데 사실 지분 매매가 좀 원활하진 않거든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빌딩 투자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좀 A부터 Z까지 좀 차근차근 한번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좀 같이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저희가 비딩을 좀 분석을 할 때는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비딩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비딩 가치가 상승할 여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고 이 비딩 분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파악하시는 것 그리고 주요 소비층 분석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이 상권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언제 시간에 좀 많이 오고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만 보고 이 상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좀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요즘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 시간대별로 딱딱딱딱딱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한 달 데이터 아니면 일주일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시간대별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상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 같은 경우는 평일 낮에, 평일 저녁에, 주말 낮에, 주말 저녁에 이렇게 4번 정도 가시면 베스트이긴 한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면 좀 같이 좀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언을 주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여쭤보시면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입지 분석에 있어서
그 시간대별 유동인구도 중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건 사실 주요 소비층입니다. 이 소비층을 왜 좀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제가 제 블로그에도 항상 적는 게 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 이런 걸 적어 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빌딩에 있는 임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10대에서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가는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영화관? 아니면 좀 요새 마라탕도 많이 먹다 보니까 음식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근데 음식점은 사실은 그 주요 소비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사실 카페나 좀 분위기 좋은데 이런 데들을 좀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가족을 아직 이루기 전인 분들이 좀 많으시고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신혼부부 이런 쪽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좋은 분위기 아니면 내가 좀 새로운 걸 좀 느낄 수 있는 업종들 이런 데를 좀 가신다는 말이죠. 이런 거에 비해서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일방적인 또 튀지 않는 약간 이런 분위기 좀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층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좀 보시면 이제 그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어떤 업종들을 좀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그 상부층에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좀 수익 분석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궁금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익을 얼마만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네. 이 수익 계산하는 방법, 또 이런 수익률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 수익률을 좀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해 왔는데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는 지금 월 임대료와 연수익 금액 그리고 월 이자 금액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공실률이 좀 포함됐을 때 아니면 감안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월 임대료 연수익 금액을 좀 계산하는 방법을 좀 같이 적어놨는데 월 임대료는 임대 면적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면적으로 해서 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연수익 금액은 월 임대료가 한 달 분이잖아요. 한 달 분이기 때문에 12를 곱하면 연수익 금액이 나오고 월 이자 금액은 대출 금액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 정도 내는지에 대해서 나오면 그 대출 이자 몇 퍼센트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12로 나눴을 때 이제 월 이자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 실습을 좀 해볼 건데 저희는 10억짜리 금액 그 매가를 가지는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데 이 10억짜리 건물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을 그 받을 수 있다로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가 10억 그리고 월 임대료 500만 원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매가 그 실제로 분모에는 매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위에 월 임대료 곱하기 12 해가지고 연수익 곱하기 100을 하면 연수익률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억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빼고 그리고 5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그 9억 5천분의 6천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곱하기 100을 하면 6.32%. 즉 이건 매가에 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대출을 저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매가 10억 중에 2억 8천은 내 돈, 그리고 7억 2천은 대출금, 그리고 월 임대료는 500만 원. 월 이자는 제가 미리 계산해놨는데 240만 원이고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 이자 금액을 얼마로 좀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500만 원에서 월 이자 240만 원을 빼고 이거를 12를 곱해야 1년 분이 나오고 그 매가에서 보증금 빼고 대출 금액을 빼면 분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억 3천분의 그 3,12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13.57%. 실제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사실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냥 매가에 대비해서 수익률을 봤을 때는 수익률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그리고 건물 자산을 좀 관리를 잘 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률이 10%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저희 요즘 좀
그 안정장치가 있으면서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좀 말씀 좀 많이 나왔던 뭐 배당주들. 근데 배당주들 중에 10% 이상 주는 주들이 있나요? 저는 배당주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있을 건데 이제 한국에서 배당을 10% 준다. 저는 아직 못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제가 투자를 했었을 때 뭐 항상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은 좀 괜찮았던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배당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온다라는 건 사실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빌딩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레버리지 효과로 해서 좀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체감이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넣었을 때 이 정도까지도 뽑아낼 수 있구나를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공실률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너무 높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실률 그 케어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향은 좀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가 공실률을 반영을 해서 좀 계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공실률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공실률이 너무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희가 자연 공실률이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정도로 좀 잡힐 수 있어서, 그 공실률을 제가 10%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공실 금액 50만 원을 좀 대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10억에서 5천만 원 빼고 7억 2천 빼고 위에서는 그 500만 원에서 240만 원 빼고 50만 원 빼고 해서 총 계산하면 10.96%가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학적인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수학을 좀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런가 살짝 어지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빌딩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만 좋은 빌딩도 물론 많겠죠. 하지만 이런 빌딩만은 꼭 사지 말아라 하시는 또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 제가 좀 비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주면 좋겠다, 좀 하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빌딩을 매입하실 때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 임대 수익이잖아요. 근데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임차 업종이 들어와서 그 정상적인 임대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조금 임대 수준을 좀 높게 잡으신 분들, 그리고 그 높게 잡은 그 임차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임차인 분들, 이렇게 좀 임대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투자자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 이 임대료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이 임대 정도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제대로 안 되세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덜컥 사고 나면 실제로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해서 그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판례상 그 임차인이 그 임대차 관계를 승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승계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빌딩이 갑자기 비어버리면 이자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임대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서 손해를 입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오늘도 건 좀 네.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양하셔야 네. 된다. 예, 이렇게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 1시간 꽉 채워서 들려주셔서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지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셔서 그런지 우리 전문가님 오늘 좀 입이 많이 풀리신 것 같고 또 긴장도 많이 풀리신 것 같아서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저번 회차 비해서 오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아직 좀 못다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음 출연했을 때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공부하실 수 있게, 그리고 같이 맞춰갈 수 있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딩 투자는 사실 뭐 개개인의 판단도 중요하고 개개인의 그 목적성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되시고 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주변에 좀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분들 좀 같이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소식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